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현재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남편과 네 가족이 함께 살고 있어요. 저희 가족은 아주 사이가 좋습니다. 어딜 가나 화목한 가정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 그런 가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남편은 제 은인 같은 사람이거든요. 연애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남편을 꼽을 만큼 말이죠. 물론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지만 고마운 마음도 그것만큼 큽니다. 제가 남편을 향해 이렇게 고마움을 느끼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우선 소개해 드려야겠네요. 오늘 이 사연을 쓰게 된 계기가 되는 일들도 다 어린 시절이 시작점인 거니까요. 아주 조금은 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흥미진진할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저는 불우한 가정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가난했거든요. 가난하다고 다 불우한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해요. 돈이 조금 없어도 가족끼리는 화목하고 잘 지내는 경우도 있고, 돈은 불편함을 가져다 줄 뿐, 그게 곧 불행이라고까지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가족은 가난하고 불행했습니다. 그건 아주 명백한 불행이었어요. 아버지는 매일 밤을 술을 드셨습니다.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을 말이죠. 그리고 술을 드시면 소리를 지르시거나 폭력을 행사하셨어요. 저에게, 그리고 제 동생에게, 그리고 엄마에게 말이죠. 아버지는 모든 불행의 시작이 엄마라고 했어요. 내가 너 같은 거랑 결혼해서 인생이 다 꼬인 거야. 그때 너랑 결혼하지만 않았어도 나는 지금 이렇게 살지 않아. 그리고 그렇게 시작되는 날에는 정말 저나 엄마 그리고 동생 셋이 죽기 직전까지 맞아야만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맞다가 날이 새는 것을 본 적도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가끔 그 시절의 저를 생각해보면 아직 살아있다는 게 기적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의 불행은 가족에게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었거든요. 저의 진짜 큰 불행은 집이 아닌 학교에 있었거든요. 야, 내가 어제 딸기 우유 사놓으라고 했잖아. 너 지금 나한테 반항하냐? 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뭔데? 등교에 있을 때 나 책상 위에 딸기 우유 있어 한다고. 어제 내가 이야기했지? 그걸 몰라서 사다 놓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제가 우물쭈물하고 있자 진이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마 돈 없어서 못 사다 놓은 거냐? 네, 맞았어요.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고작 딸기 우유 살 돈이 없어서 걱정으로 밤을 새우는 것을 친구들이 몰랐으면 했거든요. 지금도 그런 일은 부끄럽겠지만 당신은 학생이었잖아요. 한참 민감한 시기의 청소년 말입니다. 와, 이거 진짠가 보네. 진짜로 딸기 우유 살 돈이 없어서 못 사온 거라고? 진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벌겋게 얼굴이 수치심으로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이미 20년도 더 지난 일인데 말입니다. 얼마나 거지면 딸기 우유 살 돈도 없어? 너 설마 학교도 걸어서 오는 건 아니지? 그 말에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걸어오는 게 맞았거든요. 매일 아침 제 기상 시간은 5시였습니다. 버스비가 없어서 1시간 반을 걸어 학교에 와야 했으니까요. 그 정도면 어디 구걸이라도 해. 어디 구걸하면 하루에 1,000원은 벌리지 않겠냐? 어? 진이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손가락으로 제 어깨를 밀었어요. 그러고는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웃던 얼굴이 아직도 너무 선명히 기억이 나요. 진심으로 정말로 악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에는 아직 변함이 없고요. 네, 저는 학교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왕따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동자는 오늘 제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한 바로 그 진이고요. 제가 왕따가 된 이유는 너무나 사소한 것이었어요. 너 머리 안 감았어? 같은 반 뒤에 앉은 아이였습니다. 진이는요. 겨울에는 저희 집에 온수가 나오지 않아서 머리를 매일 감지 못했거든요. 그런 집에서는 겨울에 씻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겁이 나고 무서운 일이에요. 그만큼 추웠으니까요. 아,
아니, 늦잠을 자서. 얼마 전에도 이랬던 것 같은데? 너는 맨날 늦잠을 자나 봐. 너무 부끄러웠어요. 반 아이들 모두가 저와 진이를 보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제가 살면서 느낀 수치심 중에 가장 큰 수치심을 느꼈던 순간이 바로 그때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내가 네 뒤에 앉잖아? 그니까 나를 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어. 머리는 좀 감고 다니자. 우리 모두의 평화와 내 후각을 위해서. 진이의 그 말에 반 아이들 모두가 끄끄거리면서 웃는 것이 느껴졌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얼굴을 파묻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졸업할 때까지 매일매일 아침에 머리를 감았어요. 샴푸를 아껴 써야 했기 때문에 빨래핀으로 감는 날도 허다했고 말이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진이의 괴롭힘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로 꼽을 주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말이죠. 너는 애가 왜 그렇게 늘 안 씻는 것 같냐? 머리 냄새 안 나는데도 그렇네. 교복 누가 버린 거 가져다 입은 거야? 후줄근해 보여. 와, 요즘도 그런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저를 놀려댔어요. 그런 말 대부분은 가난이라는 제 약점을 건드리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계속되는 놀림 아닌 놀림에 어느 날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해. 라고 말이죠. 진이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던 게 기억이 나네요. 감히 네가 나한테 그만하라는 소리를 한다고? 뭐 그런 얼굴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만하라고. 내가 왜 그래 하는데? 사람을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건 정말 몰상식하고 못돼 먹은 행동인 거야. 그러니까 그만해. 제 말에 진이가 열이 받은 듯 보였습니다. 너 내가 만만하구나. 몰상식하고 못돼 먹어? 웃기네. 이거 네가 정말 몰상식하고 못돼 먹은 거 몰라서 이러나 본데 내가 오늘부터 그게 어떤 건지 제대로 보여줄게. 그날 이후로 진이의 본격적인 괴롭힘은 시작되었어요. 그 전에 말로 저를 괴롭히던 건 괴롭히는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 미안. 사람이 있는 줄은 몰랐네. 이 물에서 나는 거랑 같은 냄새가 나서. 제 쪽으로 진이가 뿌린 것은 걸레밥물이 들어있는 양동이었어요. 그리고서는 저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 그런 일을 당하면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뭐 반박이고 뭐고 입을 뗄 생각도 안 들고 그저 그냥 멍한 기분이 듭니다. 깔깔거리면서 웃는 사람 앞에서 마치 제가 죄인처럼 작아지기도 하고 말이죠. 물론 진이의 괴롭힘은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뭐 흔히들 많이 아는 종류의 괴롭힘은 당연히 있었습니다. 가방을 들라고 하던지 심부름 시키던지 가만히 있는 제 책상을 발로 찬다든지 그런 것들 말이죠. 아마 저도 그 정도였으면 죽고 싶은 기분까지 들지 않았을 거예요. 내 지갑 네가 가져갔지?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네 지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하루는 자기 지갑이 없어졌다면서 저에게 가져갔다고 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가져간 적이 없었으니까 너무 억울했습니다. 왜 사람이 너무 억울하면 눈물이 나오는 거 아시나요? 그때 제가 딱 그랬습니다. 너무 억울하니까 그냥 눈물이 주룩주룩 나더라고요. 나 정말 아니야. 나는 누구 거 손대고 그러지 않아. 그거야. 두고 보면 알겠지. 야, 네 가방 좀 보자. 제니는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제 가방을 뒤집어서 털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못 보던 것이 하나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건 제 지갑이 아니었어요. 애초에 저는 지갑이 없었으니 지갑이라는 것이 제 가방에서 나올 리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뭐? 아니야? 이게 네 가방에서 나왔는데도 아니야? 이 도둑년아. 나 정말 아니야. 내가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건 뭔데? 인연이 아무리 거지라도 그렇지. 남의 지갑에 손을 대? 너 진짜 오늘 나한테 죽어봐라, 어? 제니는 그렇게 말하면서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나중에는 물론 알았습니다. 그 지갑은 진이가 제 가방 안에 넣어둔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그때는 미처 그럴 생각을 할 정신도 없었어요. 그저 억울하고 무서웠습니다. 안 그래도 학교에서 나는 거지년으로 통하고 있는데 이제 도둑년이라는 소리까지 듣겠구나. 앞으로 학교를 어떻게 다니지? 하는 무서움이 정말 물밀듯 사방으로 저를 덮쳐왔던 것 같아요. 저는 힘든 순간에도 죽고 싶다, 죽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악착같이 살아서 언젠가 잘 살 거라고, 반드시 행복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죽고 싶더라고요. 진이에게는 머리채를 뜯기고 반 아이들에게는 손가락질 받고 그리고 담임 선생님에게는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는 말을 들은 그날 저는 학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러고는 난간에 서서 아래를 바라봤어요. 늘 높다고 생각했었지만 그날따라 더 높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뛰어내릴 거라는 생각으로 아래를 바라봐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는 몰라도 말이죠. 한참을 그렇게 아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겁이 나서 미처 뛰어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뒤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들렸어요. 서둘러 뒤를 돌아봤습니다. 다름 아닌 엄마였어요. 엄마가 왜? 알고 봤더니 퇴근하지 않은 선생님 중 한 명이 제가 옥상에 서 있는 것을 보았고 그걸 저희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로 알려나 보더라고요. 담임 선생님은 학교로 오면서 엄마에게 전화한 거였습니다. 저는 엄마를 보자마자 눈물부터 쏟아냈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을 다시 했습니다. 엄마, 정말 내가 안 훔쳤어. 정말이야. 하고 말이죠.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네가 안 훔친 거. 우리 딸 착한 거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데? 엄마가 너를 안 믿으면 누굴 믿어? 엄마가 너 억울한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엄마 두고 이렇게 가지 마. 응? 너 없으면 엄마는 누굴 보고 살라고 그래. 그렇게 말하는 엄마를 두고 차마 아래로 발을 뻗을 수 없었습니다. 뭐 뒤에는 담임이 미안하다고 진이한테 다시 이야기해보겠다며 저를 설득한 것도 있었고요. 아마도 담임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일 테지만요. 제가 여기서 정말로 죽어버리면 더 골치가 아파질 테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담임은 저와 진이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진이, 네가 꾸민 일이라는 거 안다. 아니라니까요? 너 학폭이 열려야 정신 차릴래? 어? 어제와는 180도 달라져서 자신에게 엄하게 소리를 지르는 담임에게 진이는 더 이상 우기지 못했어요. 뭐 물론 그마저도 당시에는 어린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통했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에게는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죠. 진이 너 제대로 사과하고 다시는 은영이 괴롭히지 마. 알겠어? 네. 만약에 은영이 한 번만 더 괴롭혔다고 내 귀에 이야기 다시 들어오는 날에는 부모님 다 오시라고 하고 학폭이 열 거니까 알아서 하고. 알겠니? 네. 진이가 이를 악물고서는 마지못해 대답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교무실을 나서던 때 저의 어깨를 꽉 잡으며 했던 말도 기억이 나네요. 너 담임한테 뭐 어떻게 했길래 담임이 이렇게 태도가 싹 바뀌어? 별거 안 했어. 그냥 억울하다고. 나는 아니라고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믿어주신 거지. 너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둬.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진이는 계속해서 저를 괴롭히기는 했습니다. 제가 지나가면 코를 막으면서 냄새가 난다고 한다든지 저런 년 인생을 안 봐도 뻔한다든지 하는 막말을 해대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 이상의 괴롭힘은 없었어요. 뭐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한다든지 뭔가를 사오게 시키는 것과 같은 것들 말입니다. 물론 그런 말과 행동들도 충분히 괴롭힘을 당한 거였고 저도 인간인데 그게 아무렇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워낙 세게 괴롭힘을 당했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그런 건 참아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악몽과도 같은 학창시절을 끝냈습니다. 도중에 자퇴할까 하는 고민도 참 많이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자퇴를 하지 않고 학교를 끝까지 마친 게 잘한 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학에 갔거든요. 그게 가장 잘한 행동이네요. 공부를 좀 하기는 했지만 엄청나게 잘하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둑년으로 몰린 사건도 있고 나서는 정말 이를 악물고 공부만 했어요. 제가 진이보다 잘하는 것 그거 하나가 공부였거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를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졸업할 때쯤이 되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명문대에 갈 수 있는 성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장학금을 받고 말이죠. 물론 아버지는 엄청나게 반대하셨어요. 계집애가 대학을 나와서 뭘 하느냐고요. 그럴 돈이 있으면 자신이나 달라는 아버지의 말에 엄마가 울면서 소리쳤던 게 기억이 나네요. 얘 등록금 안 줘도 돼요. 지가 장학금 받고 가는 거라. 하지만 아버지는 지지 않으셨습니다. 대학 다니면서 헛돈 쓰고 시간 날리지 말고 공장 같은 곳에 취직해서 돈이나 벌어오란 말이야. 얌전히 돈 벌어오다가 시집이나 가면 될걸. 대학은 무슨 대학? 그렇게 살다가 당신 같은 남자 만나서 내 딸도 나처럼 살라고? 나는 그 꼴은 못 봐.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 죽이라고. 엄마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세게 나가는 모습을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엄마는 정말로 거기서 제가 대학을 가지 않고 아버지의 말처럼 공장 같은 곳을 가면 본인처럼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은 악물고 그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하신 거고 말이죠. 돌이켜보면 가장 큰 은인은 엄마일 수도 있겠네요. 그때 제가 대학을 가지 않았다면 지금의 남편을 만나지는 못했을 테니까요. 남편은 같은 대학의 선배였습니다. 참 인기가 많았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했지만 가장 결정적으로는 집이 굉장히 부자라고 했거든요. 서울에 빌딩 몇 채나 있대. 뭔 학교도 있다고 했는데 재단 이사장? 뭐 그런 집안이라고. 어쩐지 하고 다니는 것부터 예사롭지 않다고 했어. 그리고 사람이 태가 나잖아? 정말 그랬습니다. 남편은 흔히들 이야기하는 태가 나는 사람이었어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말입니다. 조용히 학교만 다니는 사람이었는데도 주변의 시선을 확 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짝사랑하는 여자 동기들이 많았어요. 저는 남편을 짝사랑했냐고요? 아니요. 저는 그때 굉장히 바빠서 누군가를 좋아할 마음의 여력 같은 게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2개씩 하면서 학점 관리도 하는 삶은 정말 너무 빡셌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요. 이거 네 거지? 남편이 책 하나를 주어서 저에게 건넸습니다. 남편과 처음 나눠보는 대화였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 수업 들어? 네? 네. 대화가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어요. 뭐 밥은 먹었냐, 피곤해 보인다, 졸업하면 뭐 하고 싶냐, 그런 통상적인 질문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속으로 이 사람이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과는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건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 동희 선배랑 무슨 이야기 했어? 나 저 선배가 여자 후배랑 그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거 처음 봐. 원래 친했어? 언제 친해진 건데? 오늘 처음 이야기해봤는데 그냥 밥 먹었냐고 공부 잘 되냐고 그런 거. 저 선배가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이었나?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남편은 계속해서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그게 저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한참이 지나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저 선배가 왜 저러나? 그 다음에는 내가 어디 불쌍해 보이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 사람도 나를 괴롭히려고 저러나? 까지 갔을 때 남편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은영이 너한테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 라고 말이죠. 제가 맹한 얼굴로 대답했던 것 같아요.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입니다. 정말 몰랐거든요. 남편이 저에게 이성적인 관심이 있어서 잘해주는 거라고는 요만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남편은 그저 다른 세상 사람이었으니까요. 나 너한테 관심 있어. 오죽하면 그 말도 이성적인 관심이 아니라 뭐 불우이웃 도와주려고 그러나? 내가 아르바이트를 2개씩이나 하고 다니는 것을 알고
돈이라도 주려고 그러는 건가 하는 생각부터 들었으니까요. 제가 얼마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아시겠죠? 네? 무슨 관심이요? 아, 저 도와주시려고요? 아니, 나 너 좋아한다고. 여자로. 누군가 머리를 댕 하고 한 대 치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 같네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그렇게 잘생기고 돈도 많고 좋은 사람 같아 보이는 사람이 나에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뭐 하나 가진 거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들으면 일단은 의심부터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믿지 않았습니다. 어떤 숨겨진 다른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꾸준히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저에게 애정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저도 어느 순간에는 그런 남편의 애정에 넘어가게 되었고요. 그렇게 잘난 사람이 제가 좋다는데 사실은 속으로 저도 그게 정말이었으면 하고 믿고 싶잖아요. 게다가 친구들이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막말로 너한테 얻어갈 게 뭐가 있다고 너를 이렇게 꾸준히 좋다고 하겠냐? 내가 봤을 때도 진심 같기는 해. 뭐 정말 남편의 마음이 진심이었기는 하지만 당시에 저는 남편의 그 마음을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던 마음도 컸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정말로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돈도 벌면서 공부를 한다는 것, 그거 자체도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아버지의 폭언과 폭행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제 안에 인내심이 바닥이 나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거의 도망을 치듯 남편의 고백을 받았던 것도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인생의 한 줄기 빛 같았달까요? 그리고 남편과의 연애는 너무 달콤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한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이구나. 그리고 그와 동시에 겁이 났습니다. 나랑 결혼은 안 하겠지. 남자친구? 아무래도 집안이 엄청나기는 하니까. 그리고 꼭 그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아직 결혼 생각할 나이가 아니기도 하잖아. 지금 행복하다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말고 지금 행복한 거에 집중해. 물론 친구들의 말이 다 맞는 말이었어요. 아직 결혼할 때가 아니라는 말도, 그런 고민 사서 하지 말고 현재 행복을 누리라는 말도 뭐 하나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걱정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어요. 언젠가 남편과 헤어진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기만 해도 눈물이 날 만큼 두려웠거든요. 그만큼 제가 남편을 사랑했고 또 의지했다는 말이겠죠. 하지만 남편에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힘든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저의 이 비참하고 힘든 이야기를 들으면 저에게서 떠나버릴 걸로 생각했거든요. 자기는 왜 자기 집 이야기를 나한테 안 해? 어느 날은 그렇게 묻더군요. 남편이 그렇게 묻는데 심장이 철렁하고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좋은 이야기도 아닌데 뭐하러 해. 그래도 나는 듣고 싶어. 나는 알고 싶어.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하는 게 맞는 건지 하는 고민 말이죠.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했습니다. 그게 제 성격이었으니까요. 며칠을 그렇게 고민하다가 마음을 먹었어요. 이야기를 하자고 말이죠. 솔직히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저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할 때 이미 절반쯤은 헤어질 각오를 하고 입을 뗐습니다. 너무 힘들었겠다. 하지만 남편은 제 예상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슬프게 울며 저에게 너무 힘들었겠다, 고생했겠다 하는 남편을 보며 아, 이 남자하고는 정말 헤어지기 싫다. 만약 내가 할 수 있다면 정말 이 남자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저와 같으셨을 겁니다. 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남편 같은 사람에게 평생을 함께하고 싶네 어쩌네 하는 말을 할 수 있겠나요? 그건 너무 염치가 없는 행동이라고 그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저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우리 결혼하자. 라고 말이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생각하는 척이라도 하기엔 저는 남편을 너무나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럴 마음의 여유 같은 건 없었어요. 네,
그리고 당연하게 시댁에서는 반대하셨습니다. 저는 그 문제로 시댁 어르신들을 단 한 번도 원망하거나 미워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가난한 집딸, 게다가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가족에게는 시도 때도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허락을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 반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오래 반대하기에는 너무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저를 몇 번 만나보고 나서는 다들 허락하셨어요. 물론 그렇다고 엄청 반기면서 허락하신 건 아니기는 했지만요. 지금은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살면서부터는 저를 완전히 며느리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요즘은 시어머니와 쇼핑도 다니고 외식도 하러 가고 굉장히 다정한 고부간으로 지내고 있고요. 저는 제 인생의 해피엔딩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다정하고 좋은 남편, 그리고 사랑을 주시는 시댁 어르신들, 말 잘 듣고 건강하게 크고 있는 내 아이들, 무엇보다 예전이라면 감히 꿈도 꿀 수 없었던 따뜻하고 좋은 집. 그런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잠 때때로 새삼스럽게 다가온 적도 많았고요. 그래서 나는 참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만하면 정말 행복한 결말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이상의 고난 같은 건 없을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 인생에서 드라마 같은 일이 하나 더 일어나게 되었어요. 오늘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이유이기도 한 그 일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큰아이는 아들입니다. 지금 초등학생이고요. 온 집안의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장손이에요. 뭐 괜히 기대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아이가 똑똑합니다. 어릴 때부터 남다른 아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해봤던 적이 있는데 IQ가 굉장히 높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집안 어르신들이 다들 기대하고 계신 거고요. 그런 아이가 갈 초등학교이니 시댁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아이에게 신경을 조금 더 쓰라고 하셨고요. 그도 그럴 것이 보통 영재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어린 시절이 지나면서 그 재능을 다 잃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시댁 어르신들 주변에도 그런 아이가 하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염려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물론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이가 가지고 태어난 그 재능을 썩히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다는 것을 옆에서 늘 챙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아이의 교육에 관심이 많다는 것, 이겁니다. 당연히 학교에도 여러 번 찾아갔고요. 그런데 아이가 학년에 올라가는데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콕 집어서 저를 보고 싶다고 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일이 그전에도 있기는 했어서 이번에도 아이가 남달라서 그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그러시나 하는 마음에 한달음에 학교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평생 다시는 볼 수 없을 줄 알았던 그리고 보고 싶지 않았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진이? 오랜만이다. 여기서 이렇게 다 만나네. 바로 진이었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한 저를 그렇게 지독하게 괴롭혔던 그 동창 말이죠. 다른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사실 살면서 그때의 기억은 다 잊고 사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은 행복하니까요. 하지만 진이를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 행복한 것과는 상관없이 그때의 나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았구나. 그리고 여전히 아프고 괴롭구나 하는 것을 말이죠. 왜냐하면 20년이 훨씬 지나서도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음에도 진이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거든요. 네가 어떻게... 나도 놀랐어. 선우 엄마가 너일 줄이야. 나 네 아들 담임이야. 그러면서 진이는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군요. 그간 제 모습이 많이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을 한 지 10년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아마 세월에 따른 외형도 외형이지만 분위기 같은 것이 많이 달라 보일 걸로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깝게 지낸 친구들도 가끔 만나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는 부잣집 사모님 같다는 말들을 많이 했으니까요. 진이도 그걸 바로 알아보더라고요. 시집 잘 갔나 보다. 이 학교가 돈 좀 있다는 애들 들어오는 학교인 것도 그렇고 너 하고 다니는 것만 봐도 알겠네. 예전에 그 꾸질한 하은영은 어디 가고 부잣집 사모님이 있어? 그 말에 기분이 좋기는커녕 더러웠어요.
그 시절의 저를 다시금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에 대한 진이의 의도가 너무 빤히 보였거든요. 지금은 너는 잘 살고 있지만 예전 거지 같았던 때의 모습을 나는 알고 있고 내 눈에는 여전히 우스워 보인다. 뭐 그런 의도 말이죠. 그 의도가 딱 느껴지니까 지기 싫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얘한테 이제는 꿀릴 것도 하나 없는데 등신같이 쫄아 있을 필요 없다는 생각 말이죠. 하지만 바로 뭐라고 말을 한 건 아니었어요. 이러나 저러나 제 아이의 담임 선생님과 학부모로 그 자리에서 만난 거잖아요. 괜히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집을 잘 갔어. 남편 어디서 만났는데? 학교에서. 아, 맞아. 너 대학 잘 갔다고 했지? 그렇게 빈정거리는 진이의 모습을 보면서 쟤도 지금 나를 이런 모습으로 보는 것이 영 유쾌한 것만은 아니구나. 속이 조금은 뒤틀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인데? 남편? 그냥 시아버지가 하시는 일 물려받을 준비하고 있지. 뭔 사업하는 집안인가 봐? 요즘 사업하는 사람들 많이 망하던데. 꼭 망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그마저도 속마음이 너무 뻔히 보였습니다. 사업은 아니니까 걱정 안 해줘도 돼. 아니라니 다행이네. 무슨 일로 저를 불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빤히 진이를 보다가 물었습니다. 우리 선우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니, 아직은 그건 아니야. 아직은? 곧 무슨 문제라도 생길 것처럼 이야기를 꺼내는 그 모습에 절로 인상이 써졌던 것 같아요. 그 모든 말과 행동들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들고 거슬렸습니다. 마치 아직도 자기가 제 위에 서 있다는 듯 구는 건 말이죠.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왜 선우 같은 아이들은 옆에 어떤 선생님이 있느냐가 더더욱 중요한 법이잖아.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건 협박이 맞았고요. 그 뒤에 진이가 꺼낸 말은 정말이지 제 상상을 초월하는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성의를 얼마나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우한테 어떻게 할지가 달라진다는 말인 거야. 너는 예나 지금이나 참 말귀를 한 번에 못 알아듣는다. 그건 잘 사는 거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건가 봐? 순간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한 번에 못 알아들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니 그 이야기가 뜻하는 바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촌지를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제 아들을 걸고 그 협박을 하는 중이었던 거예요. 네가 말하는 성의가 내가 알아들은 그 성의가 맞니? 아는 것 같네. 그거 맞아. 너희 시댁 잘 사는 것 같으니까 네가 알아서 잘 준비해와. 나는 네가 얼마나 성의 표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선우를 다르게 대할 테니까. 사실 한 번 더 물어본 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말을 녹음하고 있었거든요. 돈을 달라는 말인 거지? 너 대학 나온 애 맞니? 뭘 이렇게 구구절절 물어. 대충 알아들을 것이지. 급기야는 진이는 답답한 듯 가슴을 치며 언성을 살짝 높이더군요. 물론 학교 아니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부릴 수는 없었지만 말입니다. 그냥 너도 조용히 협조해. 너도 이렇게 사모님으로 잘 포장해 놓은 네 이미지 날리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야? 왜 날리는데? 너 가난한 집 딸이었다는 거, 그리고 아버지한테 매일 맞았다는 거, 학교에서 왕따였다는 거 그런 거 소문나면 너한테도 좋을 건 없잖아. 참, 이게 무슨 일인지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피해자였어요. 그런데 가해자가 협박하다니요.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사실로 말입니다. 아마 저와 같은 사람이 또 있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는 나라는 피해자들에게 너그럽지 못하고 가해자들이 뻔뻔한 나라니까요. 아무튼 그 소리를 듣는데 단전에서 뭔가가 치고 올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화가 들끓는다는 말은 그럴 때 쓰는 말인 걸까요? 그 어떤 순간보다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눈앞에 있는 진이를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 지금 한 말 책임질 수 있지? 뭐? 내가 뭘 책임져야 하는데? 네가 한 모든 말들
너 어디에 꼬지르기라도 하게? 근데 어쩌냐. 나는 이 학교에 뒷배가 있거든. 나는 이 학교에서 안 잘려. 그니까 너는 네 아들 이 학교에서 제대로 다니게 하고 싶으면 내 말을 듣는 수밖에 없어. 알겠어? 그 당당한 태도에 기가 막혔습니다. 촌지를 너무나 당연하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빽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자기 입으로 그렇게 슬슬 이야기하는 그 태도가 지금까지 진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한 번에 알 수 있는 부분이더군요. 그래, 네 말에 다 책임을 져야 할 거야. 그리고 저는 바로 휴대폰을 꺼내 하던 녹음을 중단한 뒤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진이가 그래도 조금은 불안하기라도 한 건지 다급하게 말을 하더군요. 너 바보같이 굴지 마라, 어? 결국 이기는 건 나라니까 그러네? 저는 그런 진이를 곁눈질로 가만히 바라보다 전화를 받은 상대방에게 말했어요. 아버님, 하고 말이죠. 진이는 제 그 호칭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전화를 건 사람이 시아버지라는 사실이 이상하기도 했을 거고 지금 이 상황이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건지 싶었겠죠. 저는 그런 진이를 힐끔 본 뒤에 말을 이어갔어요. 지금 학교세요? 왜 그러냐? 새하게 학교 왔니? 전처럼 이 앞에서 식사나 할까?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아버님 학교 교사한테 선우 잘 봐줄 테니 촌지를 달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싶어서요. 아버님 학교라는 말에 진이의 눈이 더없이 커졌습니다. 아버님 학교라는 말에 진이의 눈이 더없이 커졌습니다. 뭐 단번에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었겠지만 대충 짐작이 되기는 했을 거예요. 네, 그 학교는 저희 시아버지가 이사장으로 계신 시댁의 재단에 속한 학교였고 남편이 물려받으려고 배우고 있다는 일도 그 재단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진이는 언젠가 이 학교의 주인이 될 사람의 아들에게 촌지를 달라고 한 겁니다. 이 무슨 영화 같은 상황이란 말입니까? 뭐 진이에게는 악몽 같은 상황이었겠지만요. 너 지금 누구한테 전화한 거야? 못 들었어? 우리 시아버지한테 한 건데. 너희 시아버지가 누군데? 진이는 누가 봐도 덜덜 떨리는 얼굴과 말투로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런 진이를 빤히 보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학교 이사장님이 우리 시아버지셔. 라고 말이죠. 저는 봤습니다. 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는 것을 말이죠. 아마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통쾌했던 순간 중 단 한순간만을 꼽으라면 바로 그 순간이지 않을까 싶네요. 진이의 그 표정을 봤을 때 말입니다. 거짓말. 왜? 그때도 나보고 거짓말이라더니 지금도 그런 거 같아? 근데 사실 알고 있잖아.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거짓말은 안 한다는 거. 자기 지갑을 제 가방에 넣어놓고서는 제가 훔쳤다고 학교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날. 그래서 저를 결국 옥상에 올라가게 했던 그날을 두고 한 말이었어요. 진이는 단번에 제가 한 말을 알아들은 것 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런 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물론 지금이 더 간절하게 내 말이 거짓말이기를 바라겠지만 아니야. 나는 늘 거짓말은 절대 안 하거든. 그때도 지금도. 그리고 하얗게 질린 진이의 뒤로 굳게 닫혀있던 상담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사실 이 학교의 사람 중에 대부분 저희 아들이 누구 아들인지 몰랐거든요. 시아버지가 자신의 손주가 학교에 다니는 것을 알면 여러모로 귀찮아지신다고 그런 결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두가 알게 된 거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그중에 제가 누군지 알고 있는 교관 선생님이 저에게 먼저 다가와 저를 살피며 말을 걸었어요. 아마 진이는 그때 다시 한번 알았을 겁니다. 저를 살뜰히 챙기는 교감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제 말에 그 어느 것 하나도 거짓은 없다는 것을요. 아버님한테 전화 받으셨어요? 네. 그런데 그게 정말인지? 네. 여기 이진희 선생님께서 저에게 촌지를 요구하셨거든요. 그러시면서 아들 잘 봐주길 바라면 성의껏 준비하라고요. 이거 일종의 협박 아닌가요? 촌지 안 주면 우리 선우 대충 봐주시겠다는.
제 그 말에 교관 선생님이 기함을 하며 진이를 다그쳤지만 진이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만 뻐끔거리고 있더군요. 저는 그런 진이에게 다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 힘이 생기면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어. 고작 학교에서 힘 좀 있다고 애 하나 괴롭히는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 그 말에 진이는 손까지 바들바들 떨더군요. 저는 그런 진이를 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네가 나한테 한 짓들을 잊고 사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네 얼굴을 보니까 예전에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떠오르네. 그리고 새삼스럽게 화가 나. 은영아, 앞으로 기대하는 게 좋을 거야. 나는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거든. 그렇게 말하고서는 바들바들 떨고 있는 진이를 두고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교관 선생님이 혹시나 자신에게도 불똥이 튈까 급하게 저에게 따라붙어서 이러더군요. 제가 알아서 잘 만족스럽게 처리를 할 테니까 이사장님께 노여움 푸시라고 말 좀 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이 며느님 예뻐라 하시잖아요. 아마 그 말도 진이는 다 들었을 거예요. 저는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대답하고 싶은 기분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아마도 진이는 제가 그러고 있어도 그냥 직업이 좋은 남자에게 시집을 갔다든지 어느 날 땅값이 좀 올랐다든지 주식으로 돈을 좀 번 것 같은 그런 경우의 성공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집안의 며느리가 됐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 그런 행동을 했던 거겠죠. 그 기저에도 저에 대한 무시는 깔려있는 거고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있었던 일 모두를 이야기했습니다. 진이의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던 남편은 정말 크게 분노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생전 처음 봤거든요. 또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도 말이죠. 가만히 안 둬. 내가 정말 가만히 안 둘 거야. 오히려 그렇게 난리를 치는 남편을 제가 달랠 정도였으니까요. 당연히 그 이후에 학교는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촌지를 달라고 협박을 한 학부모가 하필 그 학교 이사장의 며느리라니. 그보다 더 난리가 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루 종일 학교는 저와 진이의 이야기로 시끌벅적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녹음한 그 녹음본을 들으신 시아버지가 대충 사태 파악을 하시고는 제 복수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진이는 물론이고 진이를 꽂아줬다는 행정실장이라는 사람의 비리까지 한 번에 다 알아내셔서는 다시는 이 바닥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조치하셨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진이에게 연락 왔습니다. 사실 연락이 올 거라는 것을 내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갈 생각도 미리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진이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불고하고 비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그 장면을 봤어요. 나 잘리면 안 돼. 내가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겨우 지금 남편한테 대접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나 이거 잘렸다고 하면 우리 남편한테 예전처럼 무시당하고 시어머니한테나 시집살이나 당하고 나 정말 그때로 못 돌아가. 응? 은영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냥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제 그 말에 진이가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네가 그 꼴로 사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그건 네 오빠 아니야? 네가 그 시절에 나를 그렇게 괴롭히지만 않았어도 내가 너한테 이렇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일도 없었고 또 네가 촌지를 그런 식으로 요구하지만 않았어도 나는 너한테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거야. 근데 너는 다 했잖아. 나는 너한테 용서할 생각이 없어. 오히려 아직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제 말에 진이는 눈에 띄게 두려워하는 듯한 얼굴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진이를 빤히 보면서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남편이 나를 정말 좋아하거든. 어제 내 이야기 듣고 난리가 났어. 네 인생이나 네 가족들의 인생까지 박살을 내놓겠다고 하는 걸 내가 겨우 뜯어 말렸다는 말이야. 제 그 말에 진이는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알게 뭐예요. 진이는 평생 모를 텐데 말이죠. 봐서 알겠지만 내 시아버지랑 내 남편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너희 가족 박살내는 것쯤이야. 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이 정도에서 그치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살아. 그리고 평생 내 눈에 띄지도 말고. 내 귀에 네 소식이 들려오게도 하지 마. 혹시 또 모르잖아. 내가 네 소식을 듣게 되면 예전에 그 일들이 생각나서 너를 정말 더 괴롭히고 싶어질지. 진이는 정말 눈에 띌 정도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뭐 불쌍하다거나 봐주고 싶다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냥 모든 것이 너의 업보고 그렇게 왜 그렇게 살았나 하는 생각만 들었지 말입니다. 그니까 가봐. 내 심기 그만 거슬르게 하고. 진이는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제가 한 말을 무시할 수 없어 보였어요. 거슬르게 하면 가족들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별다른 연락이 없기는 해요. 사람을 시켜 알아보니 정말 제가 한 말에 겁을 엄청나게 집어먹고는 전전긍긍하면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진이에게 내린 벌이자 복수는 다른 게 아니라 그것 같아요. 지금도 앞으로도 절대 행복해질 수 없고 평생 불안에 떨게 만드는 그것 말입니다. 그보다 더 큰 복수가 또 어디 있을까 싶네요. 저와 진이의 악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도 여기까지겠네요. 저는 나름대로 속 시원한 복수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제 복수가 괜찮은 것 같아요. 함께 통쾌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아버지를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으실까봐 저희 아버지의 최근 근황을 조금 덧붙일게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이 집에 시집을 온 이후로 제 눈치를 보면서 사십니다. 저에게 용돈을 받아가시니까요. 그리고 제가 절대 엄마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하나라도 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것도 잘 지키고 계신다고 했어요. 매사에 엄마의 눈치를 보면서 말이죠. 언젠가 엄마에게 왜 아버지와 이혼하지 않는 거냐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나도 몰라. 그런데 그냥 못하겠어. 사실 몇 번 설득해봤는데 듣지 않으셔서 지금은 포기했어요. 부부라는 건 참 알다가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남편이 있지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쓰면서 제 인생이지만 참 기구하고 또 엄청났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한 만큼 재미도 있으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행복하니 재미있게 흥미거리로 들어주셨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그만 이야기를 줄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들어주시고 함께 공감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잠실에 살고 있는 강석구라고 합니다. 오래도록 사랑했고 또 그만큼 미워했던 사람과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의 첫사랑입니다. 제가 그 여자를 만난 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대학교 때였습니다. 저는 흔한 말로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한 촌놈이었습니다. 촌놈인 티를 내지 않으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툭 튀어나오는 사투리와 옷차림에서 촌티가 폴폴 풍겨져 나오는 그런 촌놈이었습니다. 다행히 인기는 꽝이었죠. 그 어떤 여자애도 제게 다가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생활은 그닥 기대만큼 흥미롭지 않았습니다. 취직을 위해 하는 공부는 따분했고 내용도 어려워서 뭐 하나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들이 계속되던 가운데 제게도 봄날 같은 사랑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녀였죠. 저의 첫사랑이자 모두의 첫사랑이었던 수연이었습니다. 수연이는 요새 말로 여신이었습니다. 단아한 긴 머리와 하얀 피부, 커다랗고 맑은 눈, 오똑한 코, 예쁘장하게 마른 몸매. 그녀는 저희 대학교에서 남자들이 한 번쯤 마음에 품지만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동경만 하던 대상이었습니다. 마치 모두의 첫사랑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 역시 예외가 아니었어요. 멀리서 그 여자애가 잔디를 거쳐 걸어오는 모습만 봐도 설레여서 괜스레 심장이 콩닥거리곤 했죠. 그리고 붙이지도 못한 말을 연습하곤 했습니다. 체크셔츠에 청치마를 입은 그 모습이 너무 예뻐 몰래 사진을 찍고
밤마다 그것을 머리맡에 두기도 했죠.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렇게 예쁜 아이와 전 어울리지가 않았습니다. 도저히 그녀 옆에 있는 제가 상상이 되지 않았지요. 전 그저 촌놈이었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화창한 봄날이었을 겁니다. 창밖으론 벚꽃이 흩날리고 아찔한 봄 냄새가 강의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지요. 저는 그날도 전공 교재를 펼치고 체크셔츠를 입고 걸어가는 그 여자의 모습을 볼까 싶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연이가 제 옆에 털썩 앉는 겁니다. 전 순간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근거리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손만 벌벌 떤 채 교재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연이가 말을 거는 겁니다. 오늘 나 교재 안 가져왔는데 같이 봐도 돼? 네? 네, 괜찮아요. 갑작스레 걸어오는 질문에 저는 너무 놀라 존댓말까지 하며 고개를 연신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애는 토끼처럼 귀엽게 풋 웃더니 말했습니다. 야, 우리 동갑이야. 말 놓자. 어? 그래요? 동갑인 줄은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이성을 놓은 지 오래라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존댓말을 하고 말았죠. 말 놓으라니까. 아, 어. 수연이는 그렇게 제게 먼저 다가와 주었고 전 당연히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짝사랑하던 애가 왜 갑자기 나한테 말을 놓은 거지? 이건 무슨 의미지? 친구하잔 단순한 의미인가? 친구가 된다면 그럼 친해질 수 있는 거고. 그럼 혹시 혼자만의 방구석에서 온갖 상상의 나래들이 펼쳐졌지요. 그 다음 전공 시간에도 그 여자애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머리를 묶고 나타났는데 목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선이 무척 예뻐 저는 그 선을 보지 않기 위해 전공 교재만 뚫어져라 보아야 했습니다. 그러자 수연이가 제게 말하더군요. 너 수업 되게 열심히 듣는다. 어? 그냥 듣는 건데. 그럼 나 시험 기간에 공부 좀 알려주라. 이번에 학점 또 씨받으면 안 되거든. 그래. 공부를 도와달라니. 이건 또 무슨 횡재인가? 나 뭐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건가? 그런데 수업이 끝나갈 때쯤 갑자기 또 이러는 겁니다. 아, 배고파. 배고프지 않아? 떡볶이 먹으러 갈래? 떡볶이를 먹으러 가자는 제안에 저는 다시 한번 놀랐지만 여자가 이럴수록 더 침착하고 마치 여러 번 먹어본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친구놈의 조언대로 아무렇지 않게 보이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고 떡볶이를 먹으러 나갔습니다. 수연인 제가 편한지 계속 수업에 대해서, 교수에 대해서, 앞으로 뭘 할 건지 쉴 새 없이 떠들었습니다. 떡볶이 국물이 입술에 묻은지도 모르고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그런데 떡볶이가 사라져갈 때쯤 수연이가 묻는 겁니다. 근데 넌 왜 안 먹어? 맛없어? 그제야 저는 제가 포크도 들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제기랄. 순간 수치심과 부끄러움에 얼굴이 확 붉어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냉수를 든 컵을 집어들어 벌컥벌컥 목 안으로 부어 넣었습니다. 그러자 수연이는 까르르 웃었습니다. 창피했지만 수연이가 웃는 소린 참 듣기가 좋았습니다. 그때 수연이가 평소처럼 또 턱을 꿰고 별이 가득 담긴 눈으로 제 눈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 별들이 가득 담긴 눈으로 제 눈을 보니 심장이 또 제멋대로 미친 듯이 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모르게 그 눈빛을 피했고 포크로 애꿎은 떡볶이를 괴롭혀댔습니다. 그때 수연이가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직도 모지질 순간이지요. 너 혹시 그거 알아? 내가 너 좋아했던 거. 전 너무 놀라 떡볶이를 씹지 못하고 그녀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개구진 눈빛으로 제게 씩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고백받은 답은 내일 듣겠다 선언하며 총총총 사라져 버렸습니다.
수연이가 날 좋아했다는 사실은 도무지 믿기 힘들었습니다. 친구놈 역시 말도 안 된다며 어떻게 수연이가 널 좋아하냐며 난리를 쳤습니다. 나도 믿기지가 않아. 전 허공에 대고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백에 대한 답은 해야 했습니다. 다음날 전 수연이에게 다가가 조금은 남자답다고 생각하는 목소리로 학교 끝나고 남산 공원에서 보자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헐레벌떡 집으로 달려가 제가 가진 옷 중 가장 괜찮은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엔 무스를 잔뜩 발라 뒤로 넘긴 후 남산으로 향했습니다. 밤이 되자 수연이로 보이는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원래 예뻤던 수연이었지만 그날은 그 어느 때보다 예뻤습니다. 분홍색 셔츠와 청치마에 흰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푼 머리가 바람결에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인상 깊은 한 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잠시 후 수연이의 샴푸 향이 저와 수연이 사이를 맴돌았지요. 전 어렵게 입술을 떼어 힘주어 한 글자 한 글자를 내뱉었습니다. 내가 먼저 좋아했어. 내가 먼저였어. 네가 좋아서 미칠 것 같아. 제 어설펐던 고백은 여기서 끝나버렸습니다. 수연이가 제 등을 바로 감싸 안았기 때문이죠. 갑작스레 다가와 제게 폭 안긴 수연이의 몸은 작은 새처럼 작고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콩콩거리는 심장 소리가 유독 더 크게 들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난생 처음으로 그녀와 연애라는 걸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몰랐던 수연이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알게 되었지요. 그녀가 드라마 광이라는 것, 노래 부르는 걸 무척 좋아한다는 것, 집이 무척 가난해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 아빠는 일하러 타지로 나갔지만 몇 년째 돌아오지 않는데 엄마는 그걸 두고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린 거라고 한다는 거. 아주 되바라진 언니와 여동생을 나란히 하나씩 두고 있는데 어렸을 땐 언니와 여동생보다 못생긴 탓에 외모 놀림도 많이 받았다는 거. 그리고 제가 자기를 좋아하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일부러 유난히 제 강의실 앞을 자주 지나갔다는 것.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고 그런 사람과 사랑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지 계산할 수는 없었지만 전 그것이 아주 희박한 확률이며 수연이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제 인생의 가장 화창한 봄날이라는 것만큼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린 그렇게 때론 친구처럼 연인처럼 봄날 같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 당시 유행했던 가을 연가, 겨울 연가, 올인, 미안하다, 사랑한다를 함께 보았고 CD 플레이어를 가지고 다니며 수연이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같이 들었고 노래를 들으며 손을 잡고 살랑거리는 바람과 함께 아름다운 거리를 걸었습니다. 예전부터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했던 수연이는 먼저 졸업을 하고 난 후 의류회사에 취직해서 옷을 만드는 일을 했고 전 1년 후 졸업을 한 후 남자에겐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하다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은행에 취직하였습니다. 물론 수연이와의 미래를 염두에 둔 선택이었습니다. 둘 다 첫 사회생활인지라 고단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린 함께였습니다. 일이 끝나면 여전히 함께 거리를 걸었고 추운 겨울날엔 따뜻한 커피를 서로의 품 안에 넣어주며 추위와 세상살이를 버텨내곤 했지요. 함께였기에 겁이 나지 않았고 함께였기에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우리가 30살이 되었을 즈음 부모님 입에서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사실은 이제 수연이와 결혼을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은행 일도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제 월급으로 수연이와 함께 가정을 꾸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생각했습니다. 5년 동안 마음과 몸을 뜨겁게 섞으며 함께 해온 나의 첫사랑이자 연인이었던 수연이와 연인을 지나서 이제 가족이 되어 함께 남은 여생을 헤쳐나가고 살아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수연이의 생각은 저와 같지 않았습니다. 재현아, 네 마음은 고마운데 나는 결혼 생각 없어. 난 그냥 이대로가 좋아. 뭐?
왜? 놀라지 않은 척 하려 했지만 사실 제겐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조금의 배신감도 스쳐갔습니다. 5년을 함께 만났는데 나와 결혼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니.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이 솟구쳤습니다. 수연이 제게 말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자신의 엄마와 아빠도 결혼을 해서 불행해진 거라고. 전 끈질기게 수연이를 설득했습니다. 우린 달라, 수연아. 우린 행복했고 앞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어. 나를 믿어봐. 내가 널 행복하게 해줄게. 하지만 수연이는 끈질기게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어요. 결혼은 그런 거로만 유지되는 게 아니야. 현실적인 문제라고. 나는 애도 낳기 싫어. 수연이가 애를 낳기 싫어한다는 건 더더욱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애를 낳지 않고도 둘끼리 살아가는 부부들이 많지만 그 당시엔 그래도 애는 가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컸습니다. 전 너무나 저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수연이를 처음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싸운 적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수연이가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이었나 깨달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세상을 여행하고 싶어하고 책과 음악을 사랑하고 틈날 때마다 그림을 그리는 수연이의 자유로움이 좋았고 그녀의 꿈도 지켜주고 싶었지만 수연이가 생각했던 미래 속에 제가 없었다 생각하자 갑자기 처참한 기분이 몰려들어왔습니다. 결혼이 싫은 거야? 아니면 내가 싫은 거야? 너가 문제가 아니야. 난 결혼이 싫어. 우린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이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그러다 서로를 설득시키기 위해 애걸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문제는 그 누구 한쪽이 굽힐 수 없는 문제라는 걸 깨달았을 때쯤 서로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래, 그게 네가 원하는 거라면 그렇게 해야지. 라고 말하곤 각자의 문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5년이라는 사랑의 종지부였습니다.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밤새 술을 연거푸 들이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녀의 소식을 들은 건 그로부터 1년 후였습니다. 그것도 그녀의 친구를 통해서였어요. 수연이에게 소개받은 친구를 제가 다니던 직장 복도에서 우연히 한번 마주친 겁니다. 재현 씨 맞죠? 잘 지냈어요? 저 기억나요? 저는 어색했지만 일단 그렇지 않는 척하며 그간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때 보았던 쾌활한 모습 그대로 돈도 짠 직장에서 일한다고 했고 복지가 별로라는 등 묻지 않은 말들을 늘어놓으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덕분에 자연스레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가 문득 수연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였습니다. 수연이 이번에 결혼했는데 신랑이 한석준이란 유명한 건축가인데 알아요? 네? 결혼을 했다고요? 순간 제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표정 관리 같은 걸 할 여력이 없었죠. 그녀도 제 표정을 보고 순간 자기가 말실수를 했다는 걸 깨닫곤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수연이가 말한다 해서 아는 줄 알고. 미안해요. 내가 말실수했네요. 저 이만 일이 있어서 가볼게요. 그리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수연이가 결혼을 했다고? 너무나 충격적이었지요. 전 일단 그녀와 대화를 마무리하곤 이 더러운 감정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 손을 박박 씻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전 회사 컴퓨터 책상으로 돌아가 다급히 그 남자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꽤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가진 게 많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금수저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순간 허탈한 기분이 몰려들어왔습니다. 그제야 친구들이 제가 수연이와 헤어졌을 때 제게 던진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야, 허영심 많은 수연이가 분명 너한테 만족하지 못한 거야. 널 간본 거라고. 안 그럼 이제 와서 어떻게 발을 뺄 수 있겠냐? 으유, 망할 기집애.
내가 아주 너 대신 평생 원망해줄게. 오늘 술 먹고 기분 풀어라. 비참하다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을 정도로 비참해졌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휴가를 내고 집에 있자니 더 생각이 날 것만 같아 차라리 일에 미치는 걸 선택했습니다. 일부러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자처하여 밥 먹듯이 야근을 했고 주말에도 쉴 틈 없이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하고 나면 그녀와의 추억이 젊은 날 열병처럼 저를 스치고 지나갔던 그 모든 날들이 저를 괴롭히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녀에 대한 그리움이 겹쳐왔습니다. 그러면서 전 제 마음속에 저조차 미처 몰랐던 먼지 같은 미련들이 꽤나 많이 남아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일에 집중하던 중 사람은 사람으로 채운다는 말처럼 제 인생에도 두 번째 소중한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직장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었는데 귀여운 단발머리에 웃는 게 애교스러운 여자였습니다. 도희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였는데 저와 고향도 같고 나온 대학도 같아서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이 동문이라니까 되게 든든하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모르는 거 많을 텐데 지적도 많이 해주세요. 네, 알겠어요. 나도 만나서 반가워요. 더군다나 그녀 역시 나쁜 남자를 만나 크게 대어본 적이 있는 터라 공감대도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 같은 인상을 주는 덧니도 사랑스러웠습니다. 전 점점 그 여자에게 빠져들었고 사내 연애는 금지라는 수칙을 어기고 그녀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애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연은 첫 번째처럼 뜨거움을 안겨주진 않았지만 도희는 제게 편안함을 주었고 무엇보다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전 그게 너무 좋았고 그녀를 만나면서 인생 전체를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희 역시 그러했습니다. 어느 날 전 도희와 결혼을 결심했고 3년 후 우린 아이를 낳아서 하윤이라는 이름까지 지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빠가 되어 인간으로서 성숙해질 수 있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가장 큰 사랑을 느끼게 한 여자이자 동시에 가장 큰 상처를 주었던 그 여자는 추억의 뒤편으로 완전히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여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르는 전화번호여서 받을까 말까 했다 받은 전화였습니다. 받자마자 낯설지 않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수연이었습니다. 잘 지냈어? 좀 보고 싶어서. 시간 돼?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는데 시간 안 되면 다음에 보자. 수연인 잘 지냈냐며 좀 볼 수 있냐고 물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안 나와도 괜찮다는 말을 서둘러 덧붙였습니다. 전 망설이다가 문자를 넣어주겠다고 하곤 끊어버렸습니다. 처음엔 왜 갑자기 날 보자 하는 거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나간 첫사랑, 상처만 주고 갔던 여자, 만나서 뭘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 수연이에 관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무언가 수연이를 생각하면 늘 찝찝하고 불쾌한 무언가가 달라붙어 오는 것 같았고 이젠 그걸 좀 내 인생에서 떼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문자를 보내 약속 시간과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난 장소는 강남에 있는 어느 한적한 커피숍이었습니다. 잘 지냈어? 어떻게 지냈니? 잘 지냈어. 너는? 나도 뭐. 예상했지만 우리 둘 사이엔 꽤 많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잡한 마음에 저도 커피만 들이켰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수연이는 꽤 나이든 티가 났고 어딘지 모르게 얼굴은 그늘져 있었습니다. 옛날에 수연이에게선 볼 수 없었던 얼굴이었어요. 제가 말이 없자 수연이는 자신이 그 공백을 채워나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기 얘기보다 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넌 어떻게 살아왔는지, 결혼했다는 이야긴 들었는데 와이프는 어떤 사람인지, 아이는 있는지,
살이 좀 찐 것 같은데 보기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까지. 저 역시 예의상 결혼 생활 어떻냐고 물었지요. 하지만 수연이의 얼굴이 확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수연이가 고통으로 쥐어짠 듯한 한마디를 토해냈습니다. 난 그 집 서랍장이었어. 결혼을 후회할 정도로. 수연이는 말을 이어나갔어요. 나는 그냥 그 집에서 전시된 가구 같은 존재였어. 남편은 일 중독자였고 난 하루 종일 쇼핑 아니면 사교 모임 같은 거 말곤 할 게 없었어. 처음엔 행복했어. 내가 마음껏 그리고 싶은 그림도 그리고 책도 보고 남편은 내가 뭘 하고 싶다 하면 뭐든지 최고급으로 해주려 했어. 처음부터 다 갖고 태어난 부잣집 사람들과 갖는 사교 모임도 재밌었어. 그 사람들 세계에 끼니까 내가 정말 뭐라도 된 것 같았어. 하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내 미래가 그려지더라. 내 역할은 정해져 있다는 거. 아이를 낳고 애를 키우는 엄마라는 거. 또 부잣집 사모님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영원히 죽을 때까지 갑행세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 환멸이 나더라고. 그 사교 모임 사람들 위선과 가식도 싫고 다 가져놓고도 없는 척 욕심부리는 모습도 역겹고 앞에선 날 이쁘다 하면서도 결국 뒤에선 얼굴로 남편 잡은 걸 욕하는 시누이도 시어머니도 질렀어. 그냥 다 놓고 싶었어. 그래서 자폭하기로 결심했어. 가족이 다 모인 자리에서 내가 아이를 낳지 않겠다 선언했거든. 그러니까 역시 시댁에선 이혼하라 난리가 났고 결국 그러다가 당연한 수순처럼 쫓겨난 거야. 나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이혼녀라는 타이틀, 그리고 텅 빈 통장의 숫자들만 남았을 뿐이야. 나 웃기지? 내가 생각해도 내 인생이 너무 웃겨. 수연이는 그 재벌집에 들어가 겪어야 했던 수모를 마치 남 얘기를 하듯 말하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상해 그 집에서 주는 위자료 한 푼도 안 챙겨서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옷가게에서 옷이나 파는 신세가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희극 배우 같았습니다. 입은 웃지만 눈은 울고 있는 희극 배우 말입니다. 전 그녀의 모습에서 보이지 않는 눈물을 읽으며 깊은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차라리 잘 살면 좋았을 걸. 그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겪어야 했던 삶의 겹과 층이 나무의 옹이처럼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전 수연이의 얘기에 간간히 웃어주고 조금은 제 얘기도 하며 그렇게 공허한 침묵을 메우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시간이란 짧은 만남 끝에 헤어졌습니다. 수연이는 떠나면서 제게 악수를 하자 청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손을 잠시 맞잡다 천천히 수연이의 손을 놓았습니다. 잘 살아, 수연아. 너답게. 응, 너도. 그리고 수연이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는 그녀를 인생에서 볼 일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전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한때 생기 어렸던 그녀의 눈빛과 재현아라고 불렀던 밝은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항상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놀라울 만큼 잘 웃었고 장난기도 많아 어디서든 사람들을 웃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그녀에게선 상처의 파편들이 그녀의 어딘가를 헤집어 놓고 있는 것 같은 느낌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를 만나면 언젠가 가장 마음 아픈 말들로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어떤 말이 가장 날카로울지, 뾰족할지 고르고 골라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기 위해 그녀에게 상처 주고 싶었던 제 마음이 조금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더 그러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러고 싶다는 마음이 수연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잘 살아, 수연아. 너답게. 다행히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수연이는 저를 향해 처음으로 하얗고 가지런한 이를 드러내며 살풋 웃어 보였습니다. 시큼 털털한 미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젊은 날 내가 그토록 아팠던 건 뜨겁게 사랑했고, 사랑했으니 아팠던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사랑과 아픔은 동전의 양면처럼 당연한 거였는데, 나이가 든 지금과 달리 전 당시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더 아팠을지도 모른다고. 마치 찾지 못했던 해답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의 저와 화해라도 한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랬습니다. 10년 후 수연이의 모습이 지금보다는 좀 나았으면 한다고. 시큼털털한 이 미소라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수연이가 수연이로 남았으면 싶다고. 그때 마침 아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기야, 오다가 하윤이 기저귀 좀 사와. 딸의 기저귀를 사오라는 전화였습니다. 전 아내와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검은 봉다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따스한 온기 속에서 절 기다리고 있을 아이와 아내를 생각하며 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현재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있나요? 전 있었습니다. 저를 핥히고 상처 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론 그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 오늘 수연이를, 젊은 날의 저를 완전히 떠나보내며 그 무너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곳에 사연을 쓰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남편이 하도 보내보라고 해서 보내봐요. 솔직히 너무 재미있는 사연이거든요. 글이 엉망이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모두 완전 현실판 로미오와 줄리엣 아니냐며 배꼽을 잡고 웃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웃어넘길 수 있지만 그 당시 저는 정말로 진지했던 기억이 있네요. 문제의 발단은 제가 너무도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만나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솔직히 연애 경험이 짧고 많았던 저한테 남자친구를 새로 사귀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 깊이 좋아하거나 사랑하지 않아도 누군가 고백을 하면 그 사람이 정말 별로인 아닌 이상 다 받아줬고 몇 개월 정도 연애를 하다 보면 질려서 제가 먼저 걷어차고 다른 사람을 만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아마 무척 어렸던 시절에만 부릴 수 있었던 패기였던 것 같아요. 철없는 이야기지만 당시 친구들이랑 몇 명의 남자를 만났는지, 만난 남자를 몇 번이나 잤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대 중후반이 되면서부턴 아무나 만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별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제 망나니처럼 살았던 20대 초반 시절은 지나갔으니 이제 조금 더 성인다운 어른스러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해야겠다고 느꼈을 뿐이었죠. 하지만 이게 웬걸, 제 매력도 20대 초반까지만 먹히던 건지 아니면 눈을 너무 높여서 그런 건지 중후반부터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괜찮은 남자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야, 나 이러다가 평생 혼자 사는 거 아니냐? 몇 명을 만났는지를 자랑했던 과거의 영광이 울고 가게 생겼지만 당시 저는 정말로 이러다가 평생 연애를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랑 같이 깔깔 웃으며 즐기고 놀던 친구들은 지금도 괜찮은 남자 만나서 연애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늘 그 안에서 저만 솔로였죠. 다 같이 만나는 친구가 5명이었는데 어쩌다 우연히 시간이 맞아서 놀게 되면 맨날 한 명씩 미안, 실은 나 이따가 저녁에 남자친구 만나기로 해서 어? 나도 그런데 같이 나가자 하며 한 명씩 자리를 빠져나가 결국 저 혼자 남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나쁜 기집애들, 이게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 뒤로 저는 무려 5년 동안이나 솔로로 살았습니다. 5년이요.
물론 이전처럼 아무 남자랑 만났으면 연애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나중에 저희 부모님처럼 알콩달콩 한 생활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좀 제대로 된 사람, 즉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원래 좋은 남자들은 이미 임자가 있거나 여자가 아닌 같은 남자를 좋아한다는 말이 우스갯소리처럼 있잖아요. 그게 진짜였는지 그나마 좀, 어? 이 사람 괜찮은데 한번 꼬셔볼까? 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들은 다 이미 결혼을 했거나 애인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남자가 절반이라는데 왜 내 짝이 될 남자는 없는지. 점점 다급해져서 소개팅도 받아보고 부모님 소개로 맞선까지 나가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혼은 글렀구나. 이렇게 돌아올 줄 알았으면 어렸을 때 그렇게 남자들 안 만나는 건데. 웃기지도 않는 후회를 하고 있던 중 저는 마치 하늘이 내려준 운명처럼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남자친구도 꽤 섬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첫 만남에서부터 그 섬세함이 제 얼굴을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갑작스럽게 휙 부는 가을바람에 남편의 손에 들고 있던 손수건이 진짜 누가 짜고 치는 것처럼 제 뺨을 착 때린 뒤 발 앞에 툭 떨어졌죠. 하필 또 꽃무늬 손수건이라 저는 당연히 지나가던 여자분이 떨어뜨린 줄 알고 주위를 두리번 거렸는데 제 앞으로 헐레벌떡 뛰어와서 손수건 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한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제 남편 실제로 보면 더하지만 정말 곰 같은 덩치입니다. 키도 크고 예전에 운동선수를 해서 골격도 어마어마해요. 그런 사람이 분홍 꽃무늬 손수건이라니. 솔직히 꽃무늬 손수건 같은 거 누가 가지고 있든 촌스러워서 정말 싫어하는데 왜 그때는 그게 그렇게 어여뻐 보였는지 믿져야 본전이다 싶은 마음으로 손수건 주워줬으니까 커피 한 잔 사주실래요? 하고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에 비해서 숫기가 없고 연애도 얼마 못 해봤던 남편은 얼떨떨하게 저에게 커피 한 잔을 사주게 되었고 그때를 계기로 제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들이댔어요. 민성 씨, 오늘 뭐 하세요? 저랑 데이트할래요? 이 근처에 맛있는 밥집 생겼다던데. 민성 씨 저랑 다녀와요. 제가 하도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남편은 대부분 그런 저한테 휘둘려서 얼떨결에 데이트 약속을 잡게 되고 만남을 가지게 되는 방식이었지만 뭐 결국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얼마 안 가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약 3년 뒤에 진지하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당신 엄청 좋아할걸? 남편이 처음 저희 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 엄청 불안해하길래 안심을 시켜줬는데 역시 예상대로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엄청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성격도 좋아 보이고 인사성도 바르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그리고 저 역시 같은 이유로 시부모님에게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나 보네 하면서 칭찬을 들었습니다. 언제쯤 결혼하는 게 좋을지 이야기를 나누고 신혼집은 어디에 할지 청첩장은 어떻게 꾸릴지 생각을 하면서 정식 상견례 날짜도 잡았습니다. 서로 부모님에게 한치의 반대도 없이 인정을 받은 만큼 부모님들끼리 만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저희 결혼이 흔들릴 만한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결혼 없던 거로 하시죠. 상견례를 하기로 한 식당에 들어와서 시부모님의 얼굴을 본 엄마의 얼굴이 잔뜩 굳어지더니 무슨 드라마에서 나올 것 같은 말을 하고 곧바로 나가버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시부모님 얼굴을 봤는데 시어머니 역시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저희 엄마가 나간 문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죠.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기분 좋게 상견례하러 온 자리에서 졸지에 드라마를 한 편 찍게 된 저희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엄마가 나간 곳과 시어머니 표정 사이에서 열심히 눈치만 살폈습니다. 엄마가 왜 저러지?
저렇게 막무가내로 구시는 분이 아닌데. 일단 시부모님에게 사과하고 엄마를 붙잡아서 이야기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저 혼자서 식당을 나왔습니다. 엄마는 이미 멀리까지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헐레벌떡 뛰어가서 엄마를 잡고는 엄마, 갑자기 무슨 일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가버리면 어떡해? 아니, 상견례장에서. 라고 이야기했는데 엄마는 전에 없던 엄격한 표정으로 내가 너 남편 될 사람한테는 악감정이 없는데 너 시어머니 될 사람 때문에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한다. 너 빨리 쟤랑 헤어지고 다른 남자 알아봐. 라며 제 손을 뿌리치곤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결혼 전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갑자기 다른 남자를 만나게 생긴 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다시 식당에 들어갔고 슬쩍슬쩍 곁눈질을 하던 아빠가 귓속말로 대체 무슨 일이야? 네 엄마 왜 저래? 라고 물었지만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슬쩍 남편을 쳐다봤지만 어쩐지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영 표정이 안 좋았고 시아버지 역시 미어캣이라도 된 것처럼 시어머니와 저희 쪽 눈치를 보기 바빴죠. 당연히 그날 상견례 자리는 완벽하게 파토가 났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알 길이 없는 저와 아빠는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집까지 왔지만 아무래도 결론이 나지 않아 답답한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화가 난 얼굴로 씩씩대면서 소파에 앉아 있었죠. 저희가 온 걸 분명히 알 텐데도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상태로요. 평소 상냥하고 나긋나긋한 성격이지만 그런 엄마가 화가 나면 그 누구보다도 무서운 사람이 된다는 걸 알기에 저랑 아빠 모두 서로를 팔꿈치로 툭툭 치면서 아빠가 좀 물어봐. 네 결혼인데 왜 내가 물어봐? 네가 물어봐야지. 라며 엄마에게 말 좀 걸어보라고 성화했습니다. 결국 결혼 당사자인 제가 울며 겨자 먹기로 엄마 옆에 슬쩍 앉아선 엄마,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데 그렇게 화를 낸 거야. 나한테 이야기 좀 해줘라.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뭐 때문인진 알고 헤어져야 할 거 아니야. 라면서 최대한 엄마 비위를 맞춰줬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는 기다렸다는 듯이 저희 시어머니 욕을 엄청 하더라고요. 그 기집애가 나랑 같은 고등학교였는데 아주 빌어먹을 기집애야. 학창시절에 맨날 약한 애들 괴롭히고 틈만 나면 사이 좋은 애들 이간질해서 싸우게 하고 성질머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반에서 쌈딱이라고 불렸다. 내가 걔를 여기서 만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 마음 같아선 머리를 쥐뜯어 놓고 싶은데 간신히 참은 거야. 너 때문에. 언제나 우아하고 고상해 보이는 시어머니였기에 도저히 엄마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착한 시어머니가 쌈딱이라니. 어리둥절하면서 쌈딱과 시어머니를 어떻게든 연결지어 보려고 머리를 굴리는데 엄마는 아직도 분이 안 풀렸다는 듯이 그런 기집애 밑에서 자란 아들이면 알 법하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는 절대로 이 결혼 허락 못한다. 그러니까 빨리 연락해서 헤어지자고 해. 라며 아까의 의견은 확고히 했습니다. 아빠한테 엄마 좀 맡아달라고 한 다음에 저는 슬쩍 눈치를 보다 나와서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전화를 받은 남편도 종일 시어머니한테 시달렸는지 잔뜩 지친 목소리로 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희는 30분 뒤 자주 데이트하던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집에 가자마자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 민성이 너랑 결혼하지 말라고. 우리도 그래가지고 엄마 설득하느라 지금까지 진땀 빼고 왔어.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까 시어머니가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을 당시 학교에 엄청 잘생긴 총각 선생님이 부임했다고 했습니다. 학교가 설립된 지 오래되었던지라 다 나이 먹고 배 나온 아저씨 선생님들, 히스테리 심한 아줌마 선생님들만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유일한 젊은 선생님이라고 했죠. 원래 중고등학생 때 선생님 한 번씩 짝사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어머니도 어린 나이에 그 총각 선생님이 너무 멋져 보여서 혼자 몰래 짝사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총각 선생님은 시어머니가 학생으로서 말도 잘 듣고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간식도 챙겨주고 잘 대해주셨다고 해요. 근데 역시나 총각 선생님을 짝사랑하던 저희 엄마가 선생님이 시어머니 편애하는 게 보이자 매일같이 시어머니를 괴롭히고 요즘 말로 왕따를 시켰다고 했습니다. 진짜? 우리 엄마는 어머님이 매일 친구들 이간질 시키고 싸우게 하고 약한 애들 괴롭혔다고 하던데? 왜 두 분이 이렇게 말이 다르지? 저희끼리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봐도 해결은 안 됐습니다. 집에 가자마자 엄마는 너 그 녀석이랑 헤어졌지? 라면서 저를 채근했고 굳이 물어보진 않았지만 남자친구네 집도 별다를 거 없었을 겁니다. 정말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너무 사랑하고 정말로 인생에서 오직 서로만을 믿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결혼까지 결심하고 있었던 건데 정말 운명의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전화라도 한 통 하려고 하면 엄마가 어떻게 알았는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는 너 지금 걔랑 전화하려고 그러지? 걔랑 한마디라도 전화하는 거 내 눈에 띄었다가는 봐. 아주 인연 끊어버릴 줄 알아. 라며 제 모든 연락을 하나하나 감시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남자친구랑 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만나기는커녕 연락 한 통 제대로 하지를 못했죠.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무슨 첩보 영화 찍는 것처럼 남편과 가끔 가다 메시지 하나씩을 주고받는 게 전부였습니다. 민성 씨, 그쪽은 어때? 그대로야. 가망 없어 보여. 너는? 나도. 우리 이제 어떡해. 실제로 그 당시 제가 남편과 주고받은 메시지입니다. 이걸 누가 당장 결혼도 앞둔 사랑하는 사이끼리 주고받을 문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희 엄마든 시어머니든 단 한 분이라도 조금 파고들 틈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 텐데. 진짜 엄마야 원래 알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도 성격이 어지간히 완강하고 고집이 강하신지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이 절대 결혼은 안 된다고 양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덕분에 시아버지도 저희 아빠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냥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정말 그날 이후로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고 있었습니다. 그냥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펑펑 울었어요. 엄마한테 결혼 안 시켜주면 평생 밥 굶을 거라고 하면서 단식 투쟁도 해봤습니다. 비록 얼마 안 가서 제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먹어버리는 바람에 어처구니 없게 끝난 단식 투쟁이긴 했지만 그냥 다짜고짜 화장실 갔다가 나오는 엄마 앞에 드러누워가지고 애처럼 발버둥도 쳐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쪽팔리지만 그때는 정말 간절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제가 무슨 짓을 하든 콧방귀 한번 뀌지 않고 절 무시했습니다. 너희 엄마가 저렇게 마음 안 돌릴 것 같아 보여도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너무 걱정 마라. 내가 어떻게든 설득해 보마. 아빠가 어떻게 엄마를 말려. 밤이면 아빠가 들어와서는 저를 위로해줬지만 그리 큰 위안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매일같이 남편이랑 연락하는 거 하나 신경 써야 했던 나날들. 저는 제가 무슨 간첩이라도 된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엄마도 아무리 제가 남편이랑 헤어지길 원했다곤 하지만 사실 결혼까지 생각한 사이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겨우 부모님 말 하나로 이별을 하겠어요. 그게 힘들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엄마가 제 사정을 하나도 봐주지 않는 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덕분에 아빠는 엄마와 저 사이에서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아빠도 아빠 나름대로 엄마를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엄마가 워낙 완강하게 절대 안 된다고 하는 통에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날이 가면 갈수록 눈물만 늘어나고 안 되겠다. 이 아빠가 어떻게든 대책을 세워보마. 대책? 뭐?
저 평소에 하루에 5끼도 거뜬히 먹고 간식도 챙겨 먹을 정도로 대식가였는데 하루에 한두 끼만 간신히 챙겨 먹고 남은 시간은 맨날 울기만 하니까 정말 단시간에 살이 5kg나 빠졌습니다. 그렇게 다이어트 하려고 노력할 땐 안 되더니 잠깐 새에 홀쭉해진 저를 보고 아빤 정말 이대로 있어선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평소 저를 위로한 것과는 다르게 완전히 무슨 방법이라도 있는 것처럼 아빠만 믿으라고 했죠.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별로 기대를 안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내심 그러면서도 아빠가 대체 어떤 행동을 하려고 그러길래 이렇게까지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나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기다리는데 아빠가 갑자기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여행 좀 다녀오자. 여행은 무슨... 아니, 물 좋고 공기 좋은 곳 가서 가족끼리 단합 좀 하고 오자고. 요즘 분위기도 뒤숭숭한데. 딸, 어때? 서로 사랑하지만 평소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가족이라 저희 가족은 제가 어렸을 때를 빼고 다 커서는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얼음판 같은 상황에서 갑자기 가족여행이라니. 괜히 아빠가 원망스러워서 째려보듯 눈을 치켜뜨자 아빠는 다 생각이 있다는 얼굴로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떨결에 제주도의 한 호텔로 여행을 가게 되었죠. 근데 딱 공항에 내리자마자 너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당시 삼엄한 엄마의 감시로 문자 보내는 것도 잘 못하고 있던 남편과 시부모님이 저희처럼 공항에서 캐리어를 들고 있던 거였습니다. 저랑 남편은 서로 발견하고서 어버버 입을 벌리고 놀라고 있는데 아빠가 그런 저를 보고 황급히 못 본 척하게 하더니 엄마를 데리고 셋이 공항을 빠르게 빠져나왔습니다. 슬쩍 뒤를 돌아보니 시아버지도 저희 아빠랑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어쩐지 두 분이서 무언가 계획을 세웠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이따가 저녁에 나랑 네 엄마만 나갈 거야. 내가 미리 저쪽 사돈이랑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쪽도 가족여행 오게 만들었으니까. 내 어른들끼리 잘 풀어보게 만드마. 딸, 나만 믿어라. 알았지? 아빠, 그게 통할까 정말? 그럼 아빠만 믿어. 여행을 간 곳에서 만난 하룻밤 동안 술을 진탕 마시면서 풀면 3대에 걸친 원수도 친구가 될 수 있다나 뭐라나. 아빠는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저녁이 되자마자 저에게 미리 말한 대로 엄마를 데리고 밖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체 아빠가 어떤 방법을 써서 엄마와 시어머니 사이를 풀지 궁금하기도 하고 정말 예상한 대로 될 수 있을지 걱정도 돼서 그날은 저 역시 잠을 설쳤습니다. 아침이 되고 해가 중천에 뜬 늦은 오후가 되자 엄마가 아빠와 함께 들어오더군요. 아빠는 들어오자마자 바로 화장실로 향했고 엄마는 제가 있는 방에 들어오더니 쭈뼛쭈뼛하면서 딱 한마디만 남기셨습니다. 결혼식 예정대로 진행하렴. 뭐?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결혼 허락을 안 할 것 같던 엄마가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무 놀라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제 방으로 들어온 아빠를 붙잡고 대체 어떻게 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아빠는 이 길고 긴 계획을 이야기해 주었죠. 처음 아빠가 시아버지 전화번호를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사건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서로 아버지 된 놀이로서 힘을 합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돈어른? 저도 마땅히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좋은 방법이 있으신지요? 아빠나 시아버지나 저희들을 꼭 결혼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어머니와 엄마를 화해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지금의 여행지에서의 우연한 만남이었던 거죠. 처음 아버지가 엄마를 데리고 간 식당에서 시어머니와 엄마 둘 다 서로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도망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리 그런 행동까지 예상했던 시아버지와 아빠는 절대 도망가지 못하도록 아예 문을 막고서
빨리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라고 마구 밀었나 보더라고요. 그래, 뭐 결혼을 시키고 싶지 않을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혼 직전까지 이야기를 다 해놓고서 갑자기 변덕스럽게 굴면 애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워. 그러니까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상의를 하자고, 상의를. 시아버지와 아빠가 동시에 그렇게 나오니까 시어머니 엄마도 별 수 없이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정말 가시방석 같은 자리에서 한 잔, 두 잔 술을 기울이는데 술이 들어가서 더 솔직해지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동안 불편했던 감정이 더 많이 터졌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랑 엄마가 그 사람 많은 식당에서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싸웠다고 했습니다. 가게 주인이 깜짝 놀라서 나와서는 112에 신고할 거란 걸 아빠가 간신히 말렸다고 했죠. 하지만 결국 엄마가 저희의 결혼을 허락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 싸움 때문이었습니다. 싸움이 물꼬가 되어 두 분의 오랜 오해를 풀 수 있었으니까요. 원래 시어머니랑 엄마는 고등학교 때 그 누구보다도 더 친한 절친인 사이였다고 해요. 속 얘기도 나누고 좋은 게 있으면 다른 친구들보다도 서로에게 먼저 건넬 정도였다고 했죠. 매일 농담 삼아서 서로 자매였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의 총각 선생님이 부임하고 나서 그 선생님을 짝사랑하느라 둘도 없던 절친 사이가 틀어지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같이 다니던 친구들도 시어머니파, 엄마파에서 편이 나뉘어지게 되었고 그 사이에서 당사자 두 분이 아닌 다른 친구들이 마구잡이로 서로 이간질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하지 않은 일도 부풀려서 상대방 귀에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와 엄마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까지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미안해. 내가 오해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내가 속이 좁았다. 네 말을 안 믿고.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하지. 사실 나는 너 오래도록 미워하고 살았는데 참 그 세월이 다 무상하다. 미안해. 아니야. 그만 사과해, 기집애야. 내가 더 미안하니까. 앞으로는 우리 싸우지 말고 그간 못 해본 거 다 하면서 잘 지내자. 네가 그리웠어. 덕분에 두 분은 정말 누구 하나 죽일 것처럼 머리채를 잡고 싸우다가 갑자기 엉엉 울면서 서로를 부둥켜 안는 한편의 코미디 쇼를 식당에서 찍고 왔다고 했습니다. 분명 엄마가 처음 저한테 결혼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땐 저도 너무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고 진지하게 걱정이 되었는데 그런 속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한참을 웃었어요. 결국 학창시절 풋내나는 짝사랑 때문에 오해가 생겨 이렇게까지 몇십 년 동안 악감정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니. 다행히 그날을 계기로 두 분은 다시 친해져서 제가 남편과 결혼식을 올릴 때쯤엔 두 분이서 사이좋게 손도 잡고 다닐 정도로 관계가 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 결혼 3년째예요. 곧 저희 결혼 기념일이 다가오는데 어쩐지 이맘때쯤이면 남편이랑 늘 우리 진짜 결혼하는데 고생했어. 그치? 라며 어머니와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 통에 이렇게 웃긴 이야기를 저랑 남편, 집 가족만 알고 있긴 아쉬워서 이렇게 사연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저희 시어머니랑 엄마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다 가끔 두 분이 모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오랜만에 자식으로서 효도 좀 하려고. 엄마, 내가 남편이랑 같이 갈까? 어머님이랑 엄마 맛있는 거 사드릴게. 라고 물으면 엄마는 그런 제게 언제나 너는 눈치도 없이 자식들 있는데 어떻게 친구끼리 편하게 놀아? 괜히 올 생각하지 말고 집에 있어라. 우리끼리 시간 좀 보내려니까. 라며 타박을 받는 게 일상입니다. 저희의 결혼 일대기 너무 재미있지 않나요? 뭐든지 지나고 나면 추억이라고 지금 가끔 시댁 식구들과 친정 식구들 다 모이면 그때 이야기하면서 한바탕 웃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랑 엄마는 멋쩍어 하고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잘 살고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지금처럼 행복하게 온 가족이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